입이 바짝 마르는 수준이 아니라 혓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것 같아서 밤잠이 확 깨신 적 있으신가요?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누워도 또 마르고 또 깨고 하룻밤에 서너 번씩 이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물 마셔서 해결되면 좋겠는데 입은 그대로 마르고 화장실만 왔다 갔다 정말 힘들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좀 하다 보면 입이 마르고 냄새까지 올라오고 목이 칼칼해서 물을 달고 사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밥 먹을 때는 또 어떻나요? 침이 안 나오니까 음식이 안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입이 마르는 게 단순히 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침입니다. 침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입 안에는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큰 생수병 하나의 분량의 침이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야 입안이 촉촉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면 아무리 물을 마셔도 소용이 없어요. 물은 그냥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리고 입안을 적셔주는 건 오직 침뿐이거든요. 침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입안에 세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원래 침 속에는 세균을 잡는 항균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게 입안을 계속 씻어주고 소독해주는 건데 침이 마르면 이 방어막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균이 막 번식하면서 냄새가 나고 입안이 헐고 잇몸병까지 생기는 겁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침이 안 나오는지 그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니거든요. 보통 50대 넘어가시면 침 분비량이 확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 부쩍 입이 마르다 싶으시면 이미 침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입마름을 방치하면 줄줄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첫 번째로 충치가 급격하게 늘어요. 침이 치아를 보호해 주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이가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잇몸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이 치아 빠지는 거 대부분 잇몸병에서 시작하거든요. 단순히 양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침 속에 아밀라제라는 소화 요소가 있어서 음식물은 1차로 분해해 주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위장에 부담이 가는 겁니다. 밥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것 같으신 분들 혹시 입이 마르진 않으신가요? 자, 세 번째로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침이 세균을 막아주는 1차 방어선인데 이게 무너지면 감기도 잘 걸리고 입안 염증도 달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염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몸의 피로도가 확 올라가요.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신 분들 입마름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입이 마르는 데는 세 가지의 큰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몸이 전투 모드로 바뀌면서 침 분비가 뚝 떨어집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입이 바싹 마르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교감신경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즘 어르신들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몸이 계속 긴장 상태가 되니까 침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강호흡입니다.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입으로 숨 쉬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주무실 때 입 벌리고 자시는 분들 아침에 입이 바짝 마를 수밖에 없어요. 입으로 공기가 계속 드나드니까 입안에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코가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입으로 숨 쉬는 분들도 계시고 습관이 되신 분들도 계신데 이게 입마름의 큰 원인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침샘도 결국에는 혈액을 공급받아서 일을 하거든요. 나이 들면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침샘까지 피가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이 안 나오는 겁니다. 손발 끝이 차가우신 분들 입도 같이 마르시지 않으신가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피터 아그레라는 미국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아쿠아포린이라는 건데요. 우리 몸 세포에 물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이 아쿠아포린이 1초에 30억 개 이상의 물 분자를 세포 안팎으로 이동시킵니다. 침샘에서도 이 아쿠아포린이 있어서 혈액에서 수분을 쭉 뽑아다가 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통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혈액이 잘 돌아야 돼요.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피를 온몸에서 보내는데 이 힘이 약해지면 말단까지 피가 잘 안 갑니다. 손끝, 발끝이 차가워지는 것처럼 침샘도 마찬가지예요. 침샘이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 아쿠아포린이 아무리 있어도 뽑아올 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침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스트레스도 한 몫을 하는데요. 우리 자율신경계에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야 침이 잘 나오는데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교감신경만 항진되니까 침이 마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침이 다시 잘 나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씹는 겁니다. 평소에 침이 1분에 0.3ml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음식을 꼭꼭 씹으면 최대 4ml까지 나옵니다. 10배가 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 한 입에 30번 이상 씹어보세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으니 15번, 20번씩 늘려가며 습관을 들이시면 침 분비가 확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침샘 마사지입니다. 우리 얼굴에 침샘이 세 군데가 있어요. 여기 귀 밑에 귀 밑샘, 턱 아래에 턱 밑샘, 혀 밑에 혀 밑샘. 여기를 자극해주면 침이 잘 나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귀 밑에서 시작해서 턱 쪽으로 쓸어내리듯이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1분씩만 해주세요. 따뜻한 수건 올려놓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아까 혈액순환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운동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보다 심장질환 발병률이 절반이에요. 심장이 튼튼해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침샘까지 피가 잘 가니까 침이 잘 나오는 거죠.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30분 걷기만 해도 됩니다. 주 4회 이상 좀 숨차고 땀날 정도로 걸으시면 충분합니다. 자, 네 번째, 신맛 나는 음식입니다. 자, 레몬, 매실, 귤 같은 거 드시면 침샘이 바로 자극되는데요. 입에 딱 넣으면 침이 고이잖아요. 그게 침샘이 반응하는 거예요. 새콤한 과일 자주 드시고 사과나 당근처럼 아삭아삭 씹히는 것도 좋습니다. 씹으면서 침 분비가 되니까 일석이조입니다. 자, 이 입마름을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커피를 끊으셔야 됩니다. 커피가 왜 안 좋냐면요. 일단 이뇨작용이 있어서 몸의 수분을 쫙 빼내요. 그리고 커피가 산성이거든요. 입안이 산성이 되면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도 마르고 냄새도 나는 거죠. 그러면 디카페인은요? 하실 수 있는데 이 디카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만 뺀 거지 산성은 똑같아요. 커피는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술하고 담배입니다. 둘 다 침 분비를 억제시킵니다. 술 드시고 다음날 아침에 입이 바짝 마르잖아요. 그게 알코올이 수분을 다 빼가고 침샘 기능까지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마름을 해결하시려면 이 두 가지는 꼭 줄이셔야 해요. 자, 세 번째, 입으로 숨 쉬는 습관입니다. 특히 주무실 때 입 벌리고 자시는 분들, 테이프 붙이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코로 숨 쉬는 습관을 들이시면 밤사이에 입 마르는 게 확 줄어듭니다. 입이 마르는 건 단순히 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침이 안 나오는 겁니다. 스트레스, 구강호흡, 혈액순환, 이 세 가지가 원인이고요. 침이 안 나오면 충치, 소화장애, 면역력 저하까지 줄줄이 문제가 생겨요. 해결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한 입에 오래 씹기, 침샘 마사지, 귀 밑에서 이 턱 밑에까지, 혀 밑에까지, 하루에 30분 걷기, 신맛 나는 과일 챙겨 드시기, 그리고 커피, 술, 담배는 줄이시고 코로 숨 쉬는 습관 들이세요. 입마름은 약을 처방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오늘 알려드린 이 네 가지를 실천해 보시고 입마름을 방지해 보세요. 올리브오일 잘못 먹으면 살이 찝니다. 무슨 소리야? 올리브오일 먹고 다이어트 혈당 관리에 좋다면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올리브오일은 분명 좋은 기름이에요. 근데 무작정 먹는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살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 바로 알려드릴게요. 올리브오일 2숟가락이요, 열량이 120kcal입니다. 라면 반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렇게나 드시면 그냥 살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드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 빼기가 예전 같지 않으시죠? 젊을 때는 조금만 신경 써도 빠졌는데 지금은 뭘 해도 안 빠지는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오일 얘기 듣고 시작하신 분들 많으세요. 위고비라는 살 빠지는 주사 있잖아요. 한 달에 한 50만 원짜리인데 그 효과를 올리브오일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솔깃하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올리브오일 먹고 그 다음에 뭘 먹느냐입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 봤거든요. 공복에 올리브오일 먹고 빵을 먹었을 때와 공복에 그냥 빵을 먹었을 때 차이가 달랐습니다. 빵만 먹었을 때는 혈당이 40이 올라갔는데 올리브오일 먹고 빵 먹었을 때는 60이 올랐어요.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올리브 오일이 위에서 음식을 천천히 내려보내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만 먹으면 흡수되는 시간이 오히려 길어져서 혈당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이 확 올라가면 인슐린이 확 나오고요.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우리 몸이 지방을 쌓기 시작해요. 밥을 먹고 나서 졸리고 금방 또 배고픈 거, 그게 다 혈당 스파이크 때문이에요. 위고비라는 주사 아시죠? 이게 왜 살을 빼주냐면 GLP-1이라는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뇌한테 배불러, 그만 먹어 신호를 보내고 혈당도 조절해 주거든요. 올리브오일에 있는 올레신이 이 GLP 분비를 자극하긴 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만 먹는다고 위고비의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먹으면 분명히 도움이 돼요. 제대로 드시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밥을 먹고 나서 안 졸립니다. 식후에 꾸벅꾸벅 졸리셨던 분들 많으시잖아요.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드니까 그게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간식이 안 당깁니다. 밥 먹고 2시간 지나면 뭐 좀 먹고 싶었는데 그게 줄어들어요. 배가 오래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알아서 공복 시간을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배고파서 못 참았는데 이제 저녁까지 거뜬하게 버티실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공복 시간이 14시간 정도 돼야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거든요.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되면 금방 배고파져서 공복을 못 견뎌요. 올리브오일을 제대로 드시면 이 공복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한 달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2022년에 발표된 연구가 있는데요. 2형 당뇨병이 있는 고도비만 분들에게 12주 동안 올리브오일을 드시게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올리브오일만 드신 분들은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리브오일이랑 건강한 식단을 같이 하신 분들은 공복 인슐린도 떨어지고 체중도 줄었습니다. 하버드대에서도 12만 명은 무려 24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는데요. 올리브오일 드신 분들이 체중이 덜 늘었습니다. 버터나 다른 기름 드신 분들은 오히려 늘었고요. 기름 중에서는 올리브오일이 확실히 최고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올리브오일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식단이랑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먼저 식사 15분에서 30분 전에 드세요. 공복 상태에서 올리브오일을 먼저 드시는 거예요. 양은 한 숟가락에서 2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15cc에서 30cc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탄수화물을 바로 드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는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브라질 식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공 안 된 자연식품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백질이랑 채소를 먼저 드시면 됩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이런 거 먼저 드시고요. 그 다음에 채소 드시고요. 밥은 맨 마지막에 드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올리브 오일이 목 넘기기 힘드시면 레몬즙을 좀 섞어보세요. 레몬이 GLP-1 분비를 좀 더 도와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 올리브 오일을 먹어도 될까요? 제가 헷갈리지 않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엑스트라 버진을 고르셔야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올리브 열매를 그냥 짜서 만든 거예요. 화학 처리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일부 제품은 정제유에 엑스트라 버진을 살짝 섞어 놓고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00%인지요. 이 병을 보세요. 투명한 플라스틱 병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빛이랑 열에 약하거든요. 이것처럼 어두운 색 유리병에 담긴 걸 고르세요. 그래야 산패가 덜 되고요. 산도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산도가 0.8% 이하인데요. 낮을수록 신선하고 좋은 겁니다. 0.3% 이하면 아주 좋은 거고요. 가격은 500ml 기준으로 15,000원에서 30,000원 정도면 괜찮은 거 드실 수 있습니다. 너무 싼 건 품질이 걱정되고 너무 비싼 건 아까워서 안 드시게 되거든요. 적당한 가격에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한 27,000원 정도 굉장히 품질도 괜찮습니다. 이거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하단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그거 보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췌장이나 담낭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지방 소화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시고요. 불편하시면 삶은 계란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고 속이 울렁거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밥 숟가락으로 반 스푼 정도로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래도 안 맞으면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올리브오일은 기름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살찔 수 있고요. 식사 15분에서 30분 전에 한 두 숟가락 드시면 됩니다. 단백질이랑 채소 먼저 드시고 맨 마지막에 드세요. 이 순서만 지키시면 됩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시면 밥 먹고 안 졸리고 간식도 안 당기고 저녁까지 거뜬하게 버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장 보실 때 올리브오일 하나 담아보세요. 요즘 눈이 쉽게 피로하시거나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 드시진 않으세요? 아니면 괜히 다리가 무겁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드실 때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그냥 넘기곤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음식이 있습니다. 시장 가시면 싱싱하게 뛰어다니는 것도 보이고 찌개에도 들어가고 볶음밥에도 들어가는 그 음식, 탱글탱글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죠. 네, 바로 새우입니다. 에이, 새우가 뭐 특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조상들은 새우를 귀한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새우를 기력을 보충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이라고 기록해놨거든요. 옛날 분들이 괜히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현대 영양학에서도 새우는 바다의 보약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새우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이 눈의 피로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비타민 E보다 550배, 비타민 C보다 6000배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새우 한 마리에 이렇게 대단한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이 탱글탱글한 보물, 새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혈압 걱정 되시는 분들, 눈 건강 챙기시는 분들께 새우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새우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로 좋아지는 음식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욱국에 새우젓을 넣어 드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우가 아무리 좋아도 이걸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특히 맥주랑 새우를 같이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조합이 왜 위험한지, 어떤 분들이 조심하셔야 하는지도 오늘 꼭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우를 가장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특별한 요리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담긴 요리인데요. 집에서도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좋은 것만 알려드리면 반쪽짜리 정보잖아요. 주의해야 할 것까지 다 알아야 진짜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가 걱정되시죠? 혈압도 그렇고 눈도 예전 같지 않고 면역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밤새 책을 봐도 끄떡 없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화면을 봐도 눈이 뻑뻑하고 피곤하시죠? 오후만 되면 기운이 푹 빠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침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점심 먹고 나면 나른해지고 뭘 해도 의욕이 안 나는 분들이 많으세요. 혈관 건강도 걱정이시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니까 뭘 먹어도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맛있는 거 안 먹자니 삶에 낙이 없고요. 단백질은 챙겨 먹어야 한다는데 고기는 기름지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눈 피로가 계속되면 시력에도 영향을 주고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심혈관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혈관도 예전처럼 탄력이 좋지 않고 세포도 점점 노화가 진행되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여기에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요즘 우리가 먹는 음식들, 기름지고 짠 것들이 많잖아요. 배달 음식도 많이 드시고 간편하게 드시려다 보니 영양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한 분들이 많으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피로도 쉽게 느끼게 됩니다. 눈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스마트폰도 보시고 TV도 많이 보시잖아요. 이런 블루라이트에 계속 노출되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시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데요. 이게 많아지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조금씩 쌓여온 거예요. 해결책도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좋은 걸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새우입니다. 새우에는 타우린, 아스타잔틴, 셀레늄 같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새우가 왜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심혈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새우에는 타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타우린이 혈압을 조절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고혈압 있으신 분들께 특히 좋은 성분입니다. 두 번째, 눈 건강과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새우를 삶으면 빨갛게 변하잖아요. 이 붉은색의 비밀이 바로 아스타잔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E보다 550배, 비타민 C보다 6000배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활성산소를 없애서 세포 노화를 늦추고 피부 건강도 지켜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스타잔틴이 뇌와 눈의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항산화 물질이라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아스타잔틴 6mg을 4주간 섭취하면 눈의 피로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화면 많이 보시는 분들, 눈피로 느끼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성분이죠. 세 번째,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우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이 셀레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갑상선 기능도 정상적으로 유지해줍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어르신들께 특히 좋은 성분이에요. 네 번째,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새우 100g에는 약 106kcal 밖에 안 들어있어요. 같은 양의 돼지고기가 250kcal, 소고기가 270kcal인 것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단백질은 아주 풍부하고 지방은 1.3%밖에 안 됩니다. 체중 관리 필요하신 분들께 딱이에요. 다섯 번째,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우에 들어있는 오메가3와 콜린이라는 성분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깜빡깜빡 하는 게 늘어나셨다면 새우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그럼 새우를 어떻게 드시면 가장 좋을까요?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질까요? 첫 번째는 아욱과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이 맞아요. 우리 조상들이 아욱국에 새우젓을 넣어 드신 거 아시죠? 이게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새우는 산성식품이고 단백질이 풍부한 반면에 아욱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두 음식이 만나면 영양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소화도 잘 돼요. 아욱국이나 아욱죽에 새우를 넣어 드시면 몸에 부담 없이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고버섯과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가 잘 돼요. 표고버섯에는 에르고스테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비타민 B로 변환되면서 새우의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표고버섯 자체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새우의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좋은 조합이에요. 새우볶음이나 새우찜에 표고버섯을 함께 넣어보세요. 세 번째, 마늘과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에 시너지가 납니다.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새우의 비타민 B1 흡수율을 높여줘요. 알리신 자체도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서 새우의 타우린과 함께 심혈관 건강에 시너지를 냅니다.
마늘을 조리하실 때는 다진 후에 10분 정도 놓아두시면 알리신이 더 많이 생성돼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 올리브오일과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새우의 아스타잔틴은 지용성 성분이에요. 기름과 함께 드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요. 새우를 올리브 오일에 조리하면 아스타잔틴 흡수가 극대화되고 올리브 오일의 건강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다섯 번째, 완두콩과 함께 드시면 콜레스테롤 걱정을 덜 할 수 있어요. 완두콩의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줍니다. 새우볶음밥에 완두콩을 넣거나 새우 샐러드에 완두콩을 곁들이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새우의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갑각류 알레르기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갑각류 알레르기는 아나필락시스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나필락시스는 급격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할 점은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새우를 잘 드셨더라도 나이가 들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두드러기, 가려움, 얼굴이나 목 붓기,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30분 내에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맥주와 새우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맥주 안주로 새우를 즐기시는데 통풍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특히 새우 머리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퓨린이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하는데 요산이 많아지면 관절에 쌓여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통풍이 생깁니다. 맥주의 알코올은 요산 배출을 방해하고 맥주 자체에도 퓨린이 들어있어요. 새우의 퓨린과 맥주의 퓨린, 그리고 요산 배출 방해까지 3중으로 통풍 위험을 높이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 칭다오 지역에서 통풍 환자가 가장 많은데 이 지역은 해산물과 맥주를 함께 즐기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콜레스테롤 걱정은 조리법에 달려 있어요. 새우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안 좋다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새우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한 연구에서는 하루 300g의 새우를 섭취했을 때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이 12% 증가하고 중성지방이 13%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새우 자체는 괜찮아도 튀김옷을 입혀서 기름에 튀기면 상황이 달라져요.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은 단백질과 인의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우는 단백질과 인 함량이 높으니까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 섭취량을 결정하세요. 다섯 번째, 통풍 있으신 분들은 새우 머리를 꼭 제거하세요. 새우 머리에는 퓨린이 100g당 약 700mg이나 들어있어요. 해산물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통풍 환자분은 새우 머리와 내장을 반드시 제거하고 소량만 드시고 맥주와는 절대 함께 드시지 마세요. 자, 이제 새우를 가장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특별한 요리를 알려드릴게요. 아까 새우와 마늘, 새우와 올리브 오일의 조합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요리가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의 전통 요리, 감바스 알 아히요예요. 감바스는 스페인어로 새우를, 아히요는 마늘을 뜻합니다. 올리브 오일에 마늘과 새우를 넣어서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는 요리인데요. 이게 왜 건강에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지중해 식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고 미국에서 수년간 최고의 건강 식단 1위를 차지한 식단이에요. 2018년 미국 의학협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26,000명을 12년간 추적한 결과 지중해식 식단을 따른 사람들이 심장병 위험이 최대 28% 감소했다고 합니다. 감바스는 바로 이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요소들이 모두 담긴 요리예요.
새우의 아스타잔틴은 지용성이라 올리브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새우의 비타민 B1 흡수를 도와주고 혈관 건강에도 시너지를 내요.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니까 마늘의 알리신과 올리브오일의 좋은 성분들이 최대한 보존됩니다. 고온에서 튀기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조리법인 거죠. 집에서 만드시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새우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 준비하시고 마늘 10쪽 정도를 편으로 써세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마늘을 썬 다음에 1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이 시간 동안 알리신이 생성됩니다. 바로 가열하면 알리신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 과정을 꼭 지켜주세요. 작은 팬이나 뚝배기에 올리브오일 150ml 정도 붓고 약한 불에서 마늘을 넣어 향을 내세요. 마늘이 노릇해지면 새우를 넣고 색이 변할 때까지 익히시면 됩니다. 과하게 익히면 질겨지니까 적당히 익으면 불을 끄세요. 소금과 후추로 간하시고 파슬리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허브로 간하시면 돼요. 마늘과 올리브 오일 풍미가 충분해서 소금이 적어도 맛있습니다. 통풍 있으신 분들은 새우 머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드세요. 그런데 이런 조리법이 번거로우시거나 하기에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품 하나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감바스 조리 방법이 좀 어렵고 재료 손질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설명란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재료 손질하시기 좀 까다로우시거나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 밀키트를 사용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우는 정말 바다가 선물한 보약입니다. 타우린이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아스타잔틴이 눈 피로를 풀어주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셀레늄이 면역을 강화해주고 저칼로리 고단백이라 체중 관리에도 좋아요. 드실 때는 아욱, 표고버섯, 마늘, 올리브오일, 완두콩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특히 올리브오일과 마늘을 함께 조리하는 감바스 알하이오는 새우의 영양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건강 요리예요. 다만 갑각류 알레르기는 성인도 갑자기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맥주와 새우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통풍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새우 자체의 콜레스테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튀기지 말고 찌거나 삶거나 올리브오일에 저온으로 조리해서 드세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 챙기시느라 이것저것 신경 쓰실 게 많으시죠.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새우 한 줌 사다가 마늘이랑 올리브오일에 볶아보세요. 간단한데 맛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조리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감바스 밀키트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중해 사람들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바로 이런 음식에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감바스 한 접시 드시면서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니어분들의 워너비 간식 중에 하나가 요거트가 있거든요. 네네네. 제가 듣기로는 그 요거트는 단백질이 높아서 좀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요거트의 장점을 제가 설파하자면 사실 요거트는 유제품으로 분류가 되는 이제 종류잖아요. 그래서 유제품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 뭐 단백질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칼슘 함량도 높고 나의 소화 기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은 분명히 맞고요. 다만 단백질 함량이 꽤 농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방금 PD님 물어보신 것처럼 신장 질환자 분들이 섭취할 때는 섭취량에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죠. 요거트를 그냥 먹진 않잖아요. 뭐 딸기맛 요거트 뭐 이런 것처럼 과일청이나 설탕 좀 많이 넣는데 당연히 안 좋겠지만 얼마나 안 좋은지 또 그 떠먹는 요거트 차원에서 보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각종 맛이 가미되어 있는 딸기맛 떠먹는 요거트, 복숭아맛 뭐 이런 다양한 과일맛 요거트는 어르신들이나 혹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전혀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거는 사실은 당만 높일 수 있는 거에 해당하고요. 무가당 요거트를 고르시되 조금 더 찐득한 무게감이 있는, 그러니까 더 식감이 있는, 흐르는 것보다 꾸덕하게 푹 떠지는 그런 요거트를 선택하시는 게 더 건강한 요거트를 심플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먹다 보면 그래도 그 달달함이 좀 땡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과일 넣으시면 꽤 괜찮은데요.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 아주 괜찮은 조합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나 혹은 뭐 냉동 과일 요즘 너무 잘 나오거든요. 그런 냉동 과일 같은 것과 무가당 요거트를 섞어서 드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뭐 당뇨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없으시다면 천연 꿀 같은 거 조금 곁들이셔도 좋고요. 박사님이 주로 요거트랑 같이 자주 드시는 게 따로 있으실까요? 만약에 그릭 요거트라고 하면 오이. 오이요? 네. 오이랑 그릭 요거트 진짜 그리스에서 실제로 그렇게 먹는다니까. 오이랑 그릭 요거트 되게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레몬즙이랑도 잘 어울려요. 레몬의 그 엄청 새콤한 그 맛이 요구르트랑도 잘 어울리는데 뭐 꿀 같은 거 첨가하셔도 너무 좋고 너무 단맛이 많이 첨가되지 않은 그래놀라 같은 것과 요구르트도 잘 어울리죠. 오이 요거트는 좀 약간 끔찍한 조합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드셔보시면 저한테 감사하시게 될걸요? 그 요거트에 칼슘이 있잖아요. 칼슘 섭취 같은 게 신장결석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위험성을 얘기를 하려면 또 다시 고함량 보충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칼슘 고함량 칼슘 제제 같은 경우는 장기간 드시게 되면 그런 결석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이 칼슘 함량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그 음식을 가지고 내가 결석을 발생시킬 만큼을 먹으려면 정말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내가 결석까지 갔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는 과장이 있는 생각일 수 있고요. 오히려 고함량 영양제를 내가 좀 덜어내야 되는 것이 없는지를 살피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릭 요거트를 고를 때 어떤 점을 좀 많이 보는 게 좋을까요? 요즘은 그 통에 가당인지 무가당인지 다 써 있잖아요. 무가당은 아주 큰 글씨로 무가당이라고 광고를 해놨기 때문에 일단 무가당을 고르시는 게 1번이고요. 내가 뭐 먹다가 단맛을 다른 나만의 방법으로 추가를 하더라도 가당된 요거트보다는 무가당이 훨씬 더 추천할 만하죠. 제로 음료나 이런 거 먹으면 오히려 더 몸에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잖아요. 무가당과 그 제로 땡땡 제품들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요. 이제 무가당은 당을 가미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제로 음료는 칼로리가 없는 대체당을 사용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설탕을 넣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형태의 당을 넣어서 단맛은 주되 칼로리는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제로 음료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무가당은 그런 단맛 자체를 아예 주지 않았다라는 인위적으로 더 넣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서 두 개의 카테고리는 좀 다르고요. 질문 주셨던 어떤 제로 땡땡 제품들에 대한 얘기는 대체당이라는 개념이 제가 몇 번 강조드렸던 나의 할머니부터 먹었던 재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향후에 발생하는 식재료인지는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거고요. 다만 당을 먹지 않음으로써 이런 건강상 이점이 있겠지라고 대중들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그런 효과는 대체당 제품을 먹는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결국은 더 빠르게 나를 배고프게 하기도 하고 더 나로 하여금 다른 음식을 갈구하게 하는 영향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반드시 그게 올바른 선택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직은 세모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찌 같은 데에다가 그릭 요거트가 들어간 모찌가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그래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요거트를 또 재밌게 먹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두 개 조합이 나쁘지 않은 게 떡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집중이 되어 있는 메뉴이다 보니까 혈당을 상승시키거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탄수화물 너무 집중된 음식 먹을 때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게 단백질이 높은 무언가랑 먹어라. 식이섬유가 많은 거랑 먹어라. 뭐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그릭 요거트 소가 들어가 있는 떡은 괜찮은 나이스한 조합인데요. 거기 있는 그릭 요거트가 무가당이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 근데 맛이 있을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 거. 그게 매니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만 드시는. 그건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네. 저는 약간 되게 전통적인 맛을 찾을 것 같은데 또 그릭 요거트 맛을 선호하시는 분들 계신가 봐요. 근데 그런 걸 먹었을 때 실제 영양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조합이 괜찮나요? 조합이 괜찮은지가 좀 궁금해요. 그쵸. 뭐 쌀 자체는 탄수화물이 많은 곡류이면서 다른 잡곡류들 대비해서는 단백질 함량도 좀 낮고 다른 무기질 함량도 좀 낮고 식이섬유 함량도 낮은 이제 곡류인 건데 그릭 요거트 자체는 사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유제잖아요. 그래서 쌀을 많이 먹음으로써 뭐 좀 더 광의로 생각해 보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혈당의 상승을 좀 보완해 줄 수도 있고요. 둘 사이에 영양소를 서로 가지지 않은 것들을 같이 먹게 되니까 영양소 섭취 차원에서도 좀 균형 있는 섭취가 될 수 있죠. 번외적인 질문인데 유산균을 어떻게 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치매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차원에서
생각하면 요즘 가장 핫한 연구 주제에 해당하는 장 건강과 브레인 건강 사이에서의 어떤 상호 관계가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해요. 유산균을 어떻게 배합해서 치매 개선 혹은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작은 형태의 정의로 설명할 수 있다기보다는 내 장내 유산균 밸런스를 어떻게, 장내 미생물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를 해야 내 뇌 건강에 영향이 있느냐라는 좀 큰 연구 주제 하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팀에서 연구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릭 요거트를 좀 건강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에게 한마디 이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사실 간식으로 선택하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요. 더 좋은 건강한 선택을 하시려면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택하시고 맛있다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말 것. 그 두 가지의 지침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